730 재보선 열흘 남은 가운데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에서 새누리당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의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허성호 경희대 교수와 또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가장 지금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회사의 지분입니다. 네. 자, 어떤 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성호 교수님. 예. 원래 이제 그 남편 권은희 후보의 예. 재산 총 금액이 5억 8천입니다. 예. 5억 8천인데 실제로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충남의 충북 청원에 예. 제가 청원에 있는 빌딩 한 3곳의 지분을 아마 40%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분이 이제 대개 이제 신고할 적에는 액면가로 신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식회사 하게 되면 액면가는 대개 보면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뭐 40% 갖고 있다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뭐 몇 천만 원 안 될 겁니다. 아마 40%인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건물 한 3개에서 받아들이는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또 건물도 지분을 그 회사 갖고 있는 지분이 또 경기도에 한 2채 정도 된다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상당한 그 금액이 매월 이제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굉장히 그 법의 허점을 악용했는 그런 흔적이 좀 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권은희 후보 측에서 이거는 뭐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대로 했다는 그 표현이 따지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굉장히 그 허점을 악용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지금 권은희 후보의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진원지가 되면 바로 권은희 후보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굉장히 좀 그 문제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아마 공격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자, 박상병 평론가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에서는 권은희 후보를 집중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난타해도 그만한 정치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권은희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보수층을 결집할 수가 있고 더더욱이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의 국가의 사정기구와 관련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에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뭐 그런 논의를 하더라도 이제 권은희 후보의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대로 신고했느냐, 제대로 신고 안 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짜 재산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재산은 남편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합해가지고 재산이 5억 8천만이라 그랬죠. 이거 뭐 몇 번이 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국회에 신고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가 예외는 아닌 거죠. 제도 자체 잘못된 거 하나 측면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회사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지분이 40%를 가지고 있어요. 이 40%는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회사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본인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40%를 갖고 있으면은 전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건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 등록서에는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가밖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문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은희 쪽에서 한 얘기도 선관위 신고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따른 거다. 선관위 유권 해석을 한 결과 재산 신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 정서에서 볼 때는 권은희 후보만이 아니라 선거에 나서는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사실 미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가 미비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합친다면 사실 재산이 더 늘어날 다른 후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왜 나만 집중적으로 갖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권은희 후보가 굉장히 좀 그건 애초에 시작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이 전략공천이지 어떻게 보면 보훈공천이라는 이 참 좋지 않은 네임이 이름이 따라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그것을 거기서 보훈공천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또 이 재산 누락 부분 이런 의혹들이 생기니까 과연 이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변호사
또 했기 때문에 변호사 하다가 또 경찰에 가서 수사 외압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제도권을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이스하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갖는 거고 또 특히 국민들이 더욱더 권은희 후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 갖는 이유가 과연 권은희 후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말로 광주의 딸을 위해서, 광주의 딸이 되기 위해서 제도권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의혹을 갖고 있거나 아직도 그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 여당에서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 반영해서 지금 후보죠. 그렇지 권은희 후보가 지금 후보의 어떤 그런 관심 부분 국민들이 관심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을 뭐 왜 나만 그러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왜 나만 그러냐 한다면 적어도 아까 말한 국민들이 왜 권은희 후보가 제도권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좀 명쾌하게 야당이나 또 권은희 후보 본인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거는 야당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죠. 왜 권은희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건 답을 수없이 얘기를 했죠. 했는데 한 거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뭐냐면은 권은희 후보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가 야당은 미진하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법을 얘기하는 거죠. 미진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지금 2심까지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서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논란과는 별도로 정치적 문제를 풀 문제다. 국정원 계획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등등 관련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권은희 후보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한테는 광주의 딸로 인식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경찰 내부에 공익 제보를 한 사람으로 야당에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야당에서 전략공천을 하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뭐 할 것인가. 국회 들어가면은 지난 대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치는 거죠. 국회에서요. 그럼요. 파헤치는 거죠. 정보에 들어가고 또 내부 경찰과 관련해 있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이 만약에 야당에서 볼 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공천을 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야당 내에서도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지금 공천 후유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상명 박사님께서 충분히 뭐 야당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야당의 어떤 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걸 쉽게 지금 다 옳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좋다. 그렇다면은 권은희 후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권은희 후보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 당시에 수사에 참여한 사람 전부 경찰관들이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20명들은 다 바보였는지 또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파헤쳐서 만약에 아무것도 못 파헤칠 때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사퇴를 할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만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공익 제보자가 갖고 있는 아마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공익 제보자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힘이 있는 권력기관 또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기관의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제보를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공익제보자에 의해서 내부 사람은 똘똘 뭉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의 판결에서도 공익제보자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가 관련해 있는 사건의 추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맞다고 얘기하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든지 당시에 부수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권은희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또 서서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답안만 하더라도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만약에 권은희 후보가 국회에 들어갔을 경우는 적어도 야당에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광주 유권자들 앞에 전략공천이라 하는 이름으로 또는 계획공천이라 하는 이름으로 공천을 한 겁니다. 야당한테는 할 수 있는 제가 좀 다른 좀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왜냐하면은 지금 공익적인 특수성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왔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무죄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그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부정한다면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그게 사실 이 앞뒤가 안 부분은 맞잖아요. 사실 저희가요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했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천이 됐고 네네. 지금 후보를 출마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산 축소 논란도 있지만 뭐 위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지금 거론되는 그렇죠.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과연 이번 선거에 광주 광산 을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구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오늘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먼저 우리 저는 광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봐요. 광주에서는 지금 보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광주 유권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판세는 어떻게? 전체 판세를 이제 불리하다고 봐요. 불리하다고 뭐냐면은 보시는군요. 판사가 불리한 이유는 권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니냐.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 저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무리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정치와 법의 논리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앞서 뭐 우리 법치를 부정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대법원 판결을 그거는 말한 적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거를 구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건데 다만 이제 전체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광주에 처음부터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도부가 경선을 하지 않고 중간에 권은희라는 사람을 데려가지고 바꿨느냐. 이것이 과연 계획 공천이냐. 이런 어떤 절차, 방법론에 있어서만큼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대목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대목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요? 부분은 저는 뭐 동의합니다. 틀림없이 뭐 광주 광산 을에서는 권은희 후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 그러면은 거기에 기동민 후보가 원래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다시 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와서 뭐 그 내용은 다 잘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전략 공천의 어떤 순수성,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국민 정서가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은희 지금 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15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한 진원지가 바로 권은희 전략공천 후보거든요. 전략공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선거 끝날 730 재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아마 두고두고 그게 자, 꼬리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일단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됐고 이분이 사실 지금 판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입니다. 지금 이 권은희 후보 문제를 통해서 정의당에서도 지금 사실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까지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권 연대는 된다고 보여요. 앞서 이제 권은희 후보의 그 재산 등록 문제는 해당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방식이 있을 만큼은 저도 야당의 그런 방식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야권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야권 연대는 저는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무슨 제가 내부적으로 통해서 전화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쪽이 다 패배할 것이고 그 패배는 다음 총선 때 1년 반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 때 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최악의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린 그렇게 무능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야권 연대 명분을 위해서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야권 연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상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전략기획위원장 소창 위원장이 중앙당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 그러니까 당선을 위한 야권 연대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안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 간에 후보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야권 연대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면은 주체가 누구지 하는 거거든요. 그 주체는 중앙당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에 있어서는 후보 간의 연대를 누리고 또 하면 제3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일정 부분 아마 그 중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야권 연대가 이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시겠지만은 부산의 김영춘 후보, 오거돈 후보 연대해갖고 결국 오거돈 후보가 뭐 일단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느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중앙당에서는 개입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지금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주 새누리당이 43%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달 들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의 흐름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2%포인트라는 게 사실 뭐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범위는 아니지만 물론 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 황성우 일단 교수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동안 굉장히 세월호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2기 지금 일단 새 정부가 지금 출범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동인이 어디 있냐고 살펴보면은 결국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경환 그 부총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언론에 계속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기 내각에 출범도 하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반영이 돼 갖고 일정 부분 이제는 좀 상승세를 끊지 않나 그런 게 봅니다. 저는. 이거 보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 위기입니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민심이 뭐길래 이럴 수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점점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죠. 얼마 전에 새로 당 뽑았습니다. 지도부를. 또 박근혜 정부 2기가 들어섰습니다. 또 인사 문제가 점점 정리가 됐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미세하지만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죽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지금 권은희 후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얘가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우세를 점치시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우세를요? 저는 우세가 서울은 저는 박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초박빙이다. 우세는 경기도의 수원의 2곳, 을병, 그다음에 평택 이렇게를 좀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성우 평론가께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원도 아마 새누리당이 상당히 의외로 선전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어쩌면은 모두 다 습권할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한 15일 남았는데 여야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의외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기대치 유지가 됩니까? 기대치를 와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 얘기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투표율도 관심이고요. 뭐 여러 가지 관심인 뭐 집중되는 재보궐 선거입니다. 역대 최대기도 하고요. 자, 지금 730 재보궐 선거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지금까지 뭐 이슈가 된 내용들과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